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본론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본론 1권이 1867년에 나왔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건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하태경 선생님이 번역한 루스토의 마르크스의 정치경제 비판의 형성에서 그 많은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일단 봅시다. 자, 마르크스가 헤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헤겔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사회의 분열을 극복했다고 보죠. 그런데 이 시민사회의 분열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로는 근대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근대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입니다. 헤겔의 시민사회는. 루소는 그 헤겔보다 60년이 앞선 사람이지만 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실체가 그 자본과 임금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 점을 분명히 하였어요. 그래서 자본과 임금 노동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막스의 자본론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헤겔이나 루소는 양자 모두 국가를 그 시민사회보다 더 우위에 뒀어요. 그래서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는 입장에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마르크스는 이미 대학 졸업 당시부터 그 유물론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정치보다 더 근원적인 거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즉 그 경제적인 사회 토대의 부르주아 사회가 어떤 그 부르주아 국가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아닌가, 경제가 정치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그 헤겔이나 루소가 말한 그 시민사회의 본질,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국가보다도 더 근원적인 게 시민사회라면 이 부르주아 사회의 본질이 뭐냐, 이런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관계의 실체, 결국 자본주의 사회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막스가 라인 신문의 편집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엥겔스가 여기에 그 경제와 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다 그랬어요. 엥겔스는 그 아버지가 그 방주 공장 사장이어가지고 맨체스터에서 그 노동자들의 삶을 잘 알고, 사장이니까 자본과 어떤 자본주의 생산 양식, 공장제의 생산 양식, 이런 거에 대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경제에 관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엥겔스의 기사뿐만 아니라 라인 신문에 경제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이 근대 시민 사회의 실체, 즉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1841년에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엥겔스가 기고를 할 때가 1812년이니까 사실상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의 실체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이미 느낀 겁니다. 그러다가 마르크스가 그 1844년경이죠. 1844년에 파리로 망명을 해서 파리에서 비로소 그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 임금 노동자, 노동계급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독일보다 발전한 그 산업 노동자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노동자가 혁명적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처럼 프루동도 그 숙련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샤퍼, 바이틀릭, 이런 사람들 노동자예요. 근데 혁명적이잖아요. 그래서 혁명적인 노동자를 경험하게 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노자 간의 관계, 즉 자본주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파리 시대부터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그 경제학을 하려면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 경제학이 있었겠죠. 아담 스미스나. 자본주의 경제학을 먼저 공부하는데, 이때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쓴 거죠.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제학을 그 공부하고 비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을 한편으로는
그 공부하면서 발췌 요약이라는 다른 표현을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주로 영국의 고전 경제, 왜냐하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거쳤기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가 제일 발전이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발췌를 하고 그 옆에 이제 자기의 비판을 메모 형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축적해 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방식의 책을 읽고 발췌를 하고 거기에 메모 형식으로 쓰는 방식, 이런 방식은 막스가 죽을 때까지 연구할 때까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파리에서 여러 가지 걸 많이 봤는데요. 세이, 이 세이라는 사람은 이제 공급의 우선으로 하는 공급 중시 경제학인데요. 세이의 정치 경제학, 아담 스미스, 이것은 이제 생산, 이거 역시 공급 중심이죠, 전부 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이제 지대, 뭐 그다음에 임금, 그래서 특히 임금에 관한 것들. 제임스 밀은 이제 그 농업에 관한 부분에 있는데 산업 연관표,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에 관한 그 산업 연관표 이런 건데 재생산 장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이미 파리에서 9권의 파리 노트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치나 이제 뭐 가격, 화폐, 가치는 이제 상품의 가치 혹은 노동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개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켜나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전에 말한 것처럼 수고라는 거는 이게 초고니까 출판을 안 했겠죠. 그래서 막스 사후에 1930년에 출판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제학 철학인가 말 그대로 경제학과 철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고전 경제학, 철학은 뭐 해겔 철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제학과 철학이 섞여 있으면서 자기의 의견도 넣고, 그래서 타인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이 섞여 있으면서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청년 마르크스 때에 어떤 경제나 철학에 관한 것, 특히 이제 경제와 철학을 연결시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의 어떤 그 초기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그 해겔의 수혜 개념을 노동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임금 노동자의 소외를 논의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임금 노동자는 뭐예요? 직공이, 여공이 모피를 자기가 하루에 10벌을 생산하지만은 그 자기가 생산한 걸 소유할 수 없죠. 입을 수가 없죠. 입고 싶지만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공이 자기 몸을 가지고 노동하는데 자본가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자기 스스로 노동하는데 그 노동이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한 산출물이 자기 것이 못 되고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타자가 되는 과정, 이런 걸 소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노동자가 하루에 이 당시에 뭐 12시간, 15시간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분업과 장시간 노동에 묻히다 보니까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없죠.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든가 정상적인 가족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의 전면성, 인간의 다양성이 발현되는 게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적인 소외라는 거죠. 자기의 그 인간적인 면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경제학의 해겔 철학이라든가 호이에르바흐의 자연적 인물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혼재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자신도 이 책의 완성도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엥겔스의 권유에도 출판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출판을 위한 경제학 서적을 고민했어요. 이 당시에 이미 경제학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사와 정치경제학 비판을 낼 것을 계약을 했지만 1845년인데 그 후에 주로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과 같은 그 혁명적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출판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많은 경제에 관한 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다시 벨기에로 가게 되죠. 프랑스에서 추방돼서.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역시 또 이제 경제학을 많이 공부합니다. 리스트나 뭐
주로 이제 이 기계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발췌하면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엥겔스가 1845년 6월에 그 영국에서의 노동격입의 조건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마르크스한테 이거를 줍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당시에 이미 그 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이 책에 영향을 받아서 더욱 경제학에 매진하고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제 경제에 관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해 여름에 엥겔스의 맨체스터를 방문하는데 여기 맨체스터에 엥겔스 집안에서 방직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의 요람이에요. 그래서 요람이어서 자본주의와 공장 노동자의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로 맨체스터는 그 아일랜드의 그 이주민 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실체를 보게 되고 제가 이 리틀 아일랜드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를 갔었어요. 가니까 리틀 아일랜드라는 표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메리건즈라는 여공이 엥겔스하고 이제 그 평생 반려자관계자 동지관계를 맺는데 이 메리건즈도 여기 리틀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마르크스는 영어를 습득해요. 프랑스 파리 시절에는 불어로 된 영어 번역본을 봤지만 이제는 영어를 습득해서 그 영국의 고전경제학 책을 바로 이제 그 원서로 보게 됩니다. 여기 맨체스터 국립도서관에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엥겔스와 이제 토론을 같이 갔는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가면 엥겔스와 토론을 같이 했던 탁자, 마르크스의 탁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맨체스터에서 역시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공부를 해서 9권의 맨체스터 노트를 작성했는데 이 노트에 이제 다양한 그 경제학자들의 어떤 저서를 발췌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유통에 관한 거, 그리고 논문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제 그 영어를 읽게 될 수 있으니까 맨체스터의 도서관에 있는 그 사회주의적인 저서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경제나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프란시스 브레이의 노동의 가오와 노동의 부재책. 그다음에 로버트 우어는 말했죠. 공상적 사회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국의 사회주의에 관한 저서들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47년에 프르동의 그 빈곤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철학의 빈곤이라는 걸 출판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가치이론과 생산양식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르크스가 공부한 그 초기의 성과물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제를 이제 사적 유물론, 유물론적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물론적 이제 프루동은 경제적 범주들을 선험적인 것, 또 관념들, 선험이라는 거는 경험을 하지 않고 이런 뜻이니까 물적 토대가 없이 머릿속에서만 미리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념량에 빠졌다는 것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노동자는 자본과 대립해서 처음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인상 투쟁 등 경제 투쟁을 하게 되지만 결국 임노동 관계를 종식시키는 정치 투쟁으로 나아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프루동이 정치 투쟁, 국가를 타도하는 정치 투쟁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그 협동조합, 생산자들의 협동조합을 건설하자. 그래서 경제 투쟁만 강조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경제 투쟁을 하지만 필연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프루동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루동의 생산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유토피아라고 하면서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해서 빈곤, 가난한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너는 그 철학이 부족한 거다. 그 철학의 빈곤이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제목을 쓴 거고요. 소부르주아 사회주의 법전에 불과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시에
풀동은 이미 유명한 거물이었고 막스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동한테 이 책을 줬는데 풀동이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대꾸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의미는 물론 프레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마르크스가 자기의 관점들, 경제에 관한 자기의 관점들을 인문론적 분석 방법을 찾아가는 초기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학에 관한 책들을 보는데요. 그래서 상업, 무역, 농업 이런 경제 사회에 관한 법들을 이제 보면서 경제사에 관한 세 권에 대한 발췌 노트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1847년 12월에는 벨기에에서 그 독일 노동자 협회에서 벨기에에 있는 독일인 노동자죠. 벨기에에 있는 독일인 노동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경제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강의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1848년 혁명 직후에는 이제 그 다시 깰린으로 가서 신라인 신문을 편집 책임자를 지냈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글을 쓰지만 경제에 관한 논술들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1848년 혁명이 그 부르주아의 실패로 끝났다 그랬죠. 부르주아가 봉건 군주하고 그 협상을 했기 때문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하고 연대를 하지 말고 부르주아하고 대립해야 되고 독자적인 조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는 연대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은 따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노자 간의 대립, 그 노동자 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라인 신문에 5회에 걸쳐서 논서를 썼습니다. 이 논서라고 아까 말한 브뤼셀에 대한 강연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 나중에 이게 자본론의 그 첫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 무슨 책 제목은 임금 노동과 자본이라고 1891년에 엥겔스가 수정해서 냅니다. 왜 수정했냐면 1849년 당시에 마르크스의 경제학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과 노동력을 마르크스가 좀 혼동을 했어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이 임금 노동과 자본이라는 걸로 신문사에 이미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1849년에. 그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임금이란 노동자가 타인에게 종속되는 일 없이 인격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울 수도 있겠죠. 생산수단으로부터 배제되고 생산수단을 사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는 고용되어 있죠. 경제적으로 중독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노동자에게 자본가에게 파는 것이다. 노동은. 그래서 그것은 상품이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격이다. 여기 노동이 아니라 원래는 노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구체적인 노동이에요. 구체적인 노동. 파는 게 구체적인 노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노동자가 파는 거는 8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날마다 8시간씩 일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음날 되면 노동자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또 그 회사에 나와야 되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노동은 그거를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능력, 노동력, 그걸 사고 그걸 노동으로 나온 거지 자동차를 조립하는 하나하나의 그때그때 노동을 그때 살 수 없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본가들은 8시간을 노동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8시간 노동하는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그 노동자죠. 그래서 기계는 8시간 일한다 그러면 노동할 때만 이 전기를 돌리면 되고 연료를 주면 되지만 사람은 8시간 노동하더라도 그 24시간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본가들이 8시간만 일했으니까 8시간 임금만 가져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가격이다 그러면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시간 일하더라도 24시간의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노동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노동하는 게 8시간이니까 8시간 정말 좀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16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 임금이라는 거는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이거라면, 그래서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시간 이외에 잠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동을 파는 게 아니라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파는 거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임금 부분의 이상의 가치를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100원을 받는데 실제로 가치는 200원이 있다는 거예요. 200원, 노동이 200원의 가치를 하는데 100원만 준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자본가가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이 사유에서 쌓이는 게 자본이 되고 그것이 생산수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이윤은 서로 적대관계다. 그러니까 자본가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적대관계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노사의 경제 대립이 나타나고 서로 간에 계급적인 대립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이렇게 그 임금과 이윤은 상반관계이기 때문에 임금은 투쟁을 통해서 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임금과 이윤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투쟁을 통해서 이윤의 일부를 임금으로 가져올 수 있고, 투쟁을 안 하면 임금의 일부가 이윤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의 성장, 고도 성장이 임금 노동자에게 판매 시장에서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질 임금이나 상대 임금의 하락과 이윤의 증대를 수반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이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 이윤 중에 일부는 임금 인상분으로 가겠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임금보다 이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래서 그 상대 임금의 하락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자본가들은 그 이윤을 증대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유경쟁에 격하는, 자유경쟁을 하려면 어때요? 서로 상품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그럼 대량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보다는 기계를 채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기계를 많이 채택하니까 자본의 비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 그리고 자유경쟁을 하려면은 유유 노동력이 있어야죠. 유유 노동력. 그래야지 그 노동자가 풍부해야지 임금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 예비군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자본가가 영세기업이 대기업의 경쟁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소자본가가 프롤레타로 전락한다. 그리고 이런 프롤레타의 누진적 궁핍화를 초래한다. 여기서 궁핍화라는 거는 임금을 절대적인 액수가 적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궁핍화는 첫 번째는 임금과 이윤의 상대적 차,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대적 빈부격차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가는 게 팍팍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팍팍하다. 절대적인 임금이 오르다 하더라도 자본가에게 더 많이 노동자가 종속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아버지 혼자서 가족들, 부인하고 자식들, 심지어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버지 혼자 벌어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훨씬 더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에 많이 더 훨씬 더 구속된다. 그리고 어때요? 과거에는 일할 때 자본가의 통제가 물리적으로 그 한계가 있으면 요즘은 어때요? 원격 조정, 온갖 감시 체제 있죠.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사람이 공장에서 자기 육체 노동의 능력대로 노동을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기계에 사람이 종속되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팍팍해진다. 자본가에게 더 종속이 돼서 인간성이 더 피폐해진다. 전역이 없는 삶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자본주의 붕괴의 불가피성이 있다. 이미 이걸 갖다가 1849년에 마르크스가
한 살에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엥겔스가 다시 임금노동과 자본으로 출판했다는 겁니다. 혁명 실패 후에 마르크스는 이제 파리를 거쳐 런던으로 망명을 했죠. 런던에 망명해서 여기서 이제 경제학 저서를 출판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항상 그 선전성동을 포기하지 않았죠. 항상 조직을 만들고 기관지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기관지가 라인신문, 공산주의자 동맹, 그리고 혁명 이후에 그 혁명 시기에는 신라인신문, 그 다음에 혁명이 실패하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신라인신문 정치경제평론을 하면서 경제에 관한 문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당시에 1850년대까지 또 다른 유럽혁명이 공황으로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마르크스는 공황이 있어야지 혁명이 가능한데 분명히 공황이 올 거다. 그래서 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황은 공급 과잉으로 도래할 거다. 그래서 이 공황에 관심이 많아서 공황에 관한 연구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황에 관해서 이제 프루동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주로 화폐와 신용 체계의 불안전을 지적했는데 마르크스는 그 신용 측면이 아니라 그 생산 측면, 그러니까 공급 과잉. 그러니까 프루동은 금융공학, 화폐와 신용 체계를 했는데 마르크스는 생산이 근본적이고 화폐와 신용은 부차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황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게 당분간 공황이 도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민중들의 불만이 호황기에는 민중들의 불만이 적죠. 그래서 민중들의 불만이 심화되지 않기 때문에 혁명도 당분간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혁명 조건이 어려울 때는 그러면은 경제에 관한 그 자본론, 경제에 관한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 자본론에 대한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 공산주의자 동맹이 이 혁명의 여론적에서 논쟁만 한다는죠. 망명자들이 논쟁만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동맹을 그 해체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자 동맹을 해체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대형박물관 도서관에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했다고 이렇게 지인의 편지에다 써놨답니다. 박물관에 리딩룸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읽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3년 동안 각종 이 발췌와 노트가 26권이나 달하는데 런던 노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 1850년대까지에는 이제 가격의 역사, 그다음에 화폐에 관한 문제, 화폐의 역사, 은행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이제 지폐, 원래 화폐는 원래는 이 지폐는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폐의 종류, 그러니까 화폐의 역사인데 최초의 화폐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품화폐입니다. 상품화폐. 무슨 말이냐면 뭐 조개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상품화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조, 금화, 은화 이런 거죠. 금속. 나중에는 이제 그 지폐. 왜 지폐가 맨 나중에 됐을까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지폐는 화폐가 될 수 없는 게 누가 그 금이나 은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지폐는 아무 가치도 없는데 누가 그걸 지폐 하나에 10,000원이라는데 누가 이렇게 지폐가 10,000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 지폐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으로 이것이 10,000원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고 중앙집권을 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강력해질 때 그때에서 비로소 지폐가 나온 거고 그러지 못할 때는 상품화폐가 나오고 금화나 은화나 이런 실질화폐, 지폐 같은 걸 명목화폐라고 그러고 금액하고 실질적인 그 가치하고 맞지 않죠. 금화나 은화는 그 같죠. 거기 뭐 1달러라고 써 있으면 1달러어치의 금이나 은이 들어있는 이런 되니까.
그래서 이런 화폐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영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영어 원본들을 쭉 봤다는 거예요. 1851년부터는 이제 다양하게 노동력, 인구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중간적인 이런 대중 정치 경제 이름만 보더라도 좀 그렇죠. 약간 중간적인 중도주의적인 정책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 관한 거, 분배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급의 조건, 인구론, 분배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노마 시대도 연구하고 이제 지대 그리고 이제 생산력과 관련돼서는 과학기술 역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산력에서는 이제 그 초창기에 노예 시대의 생산력은 사람이죠, 사람, 단순 노동. 그런데 봉건제 토지를 중시하는 봉건제에서는 지력, 땅의 지력, 즉 비료나 농학이 엄청나게 중요해지죠. 그다음에 기계, 자본주의 기계제 등에서는 기계, 과학기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산력의 발전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어떻게 나타났나를 연구했다 그랬죠. 그래서 정치 경제 비판 6강에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생산 양식 해가지고 로마적, 그다음에 게르만적, 그다음에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나 게르만 이후에 다른 나라, 페루나 아시아, 주로 유럽의 식민지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 식민지와 식민지의 교훈, 그래서 세계 각국의 생산 양식,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뉴욕 트리뷴에 1852년부터 62년까지 칼럼을 썼죠. 정치, 경제, 세계 곳곳에 관한 썼는데 특히 경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공황과 경제 위기의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제 그 기사가 아니라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책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이제 경제학 연구에 다시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트리뷴즈는 주 목표가 가난해가지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제 그 연구의 심도, 연구의 깊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학 서적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돼서 화폐 위기, 신용 위기, 공황이라는 거죠. 경제 위기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상업 위기, 주로 화폐 위기, 공황에 가는 거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반동적인 그 경제학에 하는 것도 이제 생산관계의 조화를 통해서 부르주아 사회의 조화를 주장한 프레데릭 바스트의 경제적 조화, 이거를 이제 비평했다는 거죠. 생산관계의 조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렇죠. 그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이 돼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조화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조화에 대한 부분이 허상이라는 것을 비판을 했다는 거고요. 1857년 여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해서 금융공황, 산업공황이 되면 금융공황이 되면서 금융회사가 파산돼서 유럽에도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제 이 공황에 관해서 좀 더 자기가 이제 그 분석을 하고 경제에 관한 경제학 저서를 출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여기에 그 자신의 경제학의 그 서술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경제학 비판 6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